사망 판정 32시간째입니다. 장례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강남의 한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펼쳐진 건 상속 서류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세 채. 그 숫자가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향,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별실에서 계산기가 켜졌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이건 법대로 나누면 되지. 그리고 발인 전날 밤 장례식이 멈췄습니다.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다툼도 아니었습니다. 멈춘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밤 별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사망 판정 32시간 후 강남 부자의 장례식이 멈췄다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초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이었다. 78세 남성이 사흘째 이어지는 기침과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다. 걸음이 느렸고 얼굴빛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의료진은 즉시 흉부 CT 촬영을 포함한 정밀 검사를 지시했다. 결과지를 받아든 담당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양쪽 폐 전체에 걸쳐 폐렴이 넓게 퍼져 있었다. 즉시 입원 조치가 내려졌고 그는 짧게 수락했다. 항생제를 맞으며 하루, 이틀이 지났지만 열은 꺾이지 않았다. 사흘째 새벽,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야간 담당 간호사가 순찰 중 이상을 발견하고 의사를 불렀다. 산소 포화도가 정상 수치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긴급하게 추가 정밀 심장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는 의료진도 예상하지 못한 수치였다. 심장혈관 두 곳이 이미 막혀 있는 상태였다. 폐렴과 혈관, 폐색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단순한 폐렴 치료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다. 담당인은 보호자를 따로 불러 수술을 권고했다. 큰 수술은 아닙니다. 하루면 충분합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수술은 예정대로 시작됐다. 수술실 안에서 3시간이 조용히 흘러갔다. 집도이가 수술실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수술 잘 됐습니다. 곧 회복실로 이동합니다. 의료진은 그를 조심스럽게 회복실로 옮겼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은 처음엔 안정적이었다. 바이탈 수치도 정상 범위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회복실로 옮긴 지 정확히 2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심박 모니터 경보음이 갑자기 크게 울려 퍼졌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박이 불규칙해졌다. 의료진 4명이 경보를 듣고 즉시 달려들었다. 심폐소생술이 시작됐고 제세동기가 연속으로 작동됐다. 15분이 흘렀지만 쇼크는 끝내 멈추지 않았다. 오후 11시 47분 심전도 모니터는 일직선이 됐다. 담당인은 펜을 꺼내 차트의 사망 시각을 기록했다.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조용히 내려다 보였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뒤 자식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째는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기 위해 복도로 나가 사라졌다. 둘째는 지방 친척에게 부고를 알리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셋째는 사망진단서를 받으러 1층 원무과로 내려갔다. 병실 안에 끝까지 남은 사람은 아내 단 한 명뿐이었다. 그녀는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은 손 위에 두 손을 가만히 포개어 올렸다. 링거 기기의 단조로운 전자음만이 고요하게 병실을 채웠다. 복도에서 의료진이 오가는 낮은 발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그 손을 잡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내가 갑자기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침대 위 어딘가에 천천히 고정됐다. 아내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서 커튼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잠시 후 병실 안쪽에서 호출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울렸다. 복도를 걷던 당직 간호사가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당직이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가로질러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병실 문이 안쪽에서 소리 없이 닫혔다. 15분 뒤 당직이가 굳은 표정으로 병실 밖을 나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복도 끝 당직실로 걸어 들어갔다. 자식들 중 아무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병실 근처에 있지 않았다. 첫째가 통화를 끝내고 복도를 걸어오다가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들어가서 좀 쉬세요.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의자로 돌아앉았다. 커튼은 조용히 닫힌 채 그대로였고
병실은 조용했다. 자식들은 다시 각자의 일로 흩어졌다. 그 시각 병실 커튼 너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아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 절차는 그날 밤에도 아무 일 없이 계속 진행됐다. 빈소 예약 확인 문자가 첫째의 핸드폰에 조용히 도착했다. 아내는 그 알림 소리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병실 복도 불빛은 그 밤 내내 조용히 켜져 있었다. 장례식장은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5성급 건물이었다. 로비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조화 화환이 입구부터 줄지어 섰다. 단독 빈소 2곳을 통으로 쓰는 최상급 패키지가 선택됐다. 고인의 영정 사진은 생전에 가장 환하게 웃던 사진이었다. 검은 리본이 걸렸고 향 연기가 조용하고 느리게 피어올랐다. 빈소 안쪽에는 하얀 국화가 빼곡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별실 한쪽에는 조문 답례품 박스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고인 박정수는 1946년 충북 제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낮에는 공사판에서 날품팔이를 했다. 밤에만 야간 상업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22의 달랑 버스비 한 장 들고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다. 건설 현장 막노동에서 시작해 30 중반의 소규모 건설사를 열었다. 이후 40년 그 회사는 탄탄한 중견건설사로 성장해 있었다. 지금 그 자리엔 강남 아파트 2채와 서초동 오피스텔이 남았다. 강남 대치동 33평형 아파트 한 채는 고인 본인 명의였다. 같은 단지 안 42평형 한 채도 역시 본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 서초동 20평형 오피스텔 한 채만이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첫째 아들 박준혁은 중견 제약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둘째 딸 박지수는 강남 한복판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셋째 아들 박민주는 IT 스타트업 대표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세 자식 모두 아버지의 등을 딛고 올라선 자리에 서 있었다. 장례 첫날 저녁 5시, 첫 조문객이 빈소를 찾아왔다. 건설업 관련 지인 단체가 조용히 절을 올리고 떠났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업 파트너들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빈소 밖에서 조문이 오가는 동안 자식 셋은 별실에 있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향, 냄새가 옷 깊숙이 배어들고 있었다. 셋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었다. 바깥에서 조문객이 오가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다. 별실 안 세 사람의 눈은 각자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장례 이튿날 오후가 되자 조문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오전에는 끊이지 않던 화환 배달도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빈소 입구에 놓인 조물록 앞에 더 이상 사람이 없었다. 별실 문이 닫혔다. 세 자식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처음에는 장례 절차 얘기였다. 발인 시각, 묘지 위치. 그 대화가 채 끝나기 전에 첫째 박준혁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아파트 2채, 지금 시세가 얼만지 알아?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공기가 무거워졌다. 대치동 33평이 지금 21억이고 42평은 28억이야. 둘째 박지수가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숫자를 댔다. 셋째 박민주는 테이블 위 종이컵을 두 손으로 쥐었다. 어머니 명의 서초동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첫째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한 문장을 던졌다. 그건 엄마 재산이잖아. 셋째가 짧게 받아쳤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아버지 돈이었잖아. 첫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래서 더 또렷하게 들렸다. 박지수는 손 위에 턱을 괴고 천장 쪽을 잠시 바라봤다. 지금 이 얘기해야 해. 아직 발인도 안 했는데. 셋째가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안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미리 정리해두는 거야. 첫째는 태연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별실 안에는 낮은 웅성거림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일단 아파트 2채는 셋이서 어떻게 나누는 게 맞겠지. 첫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2채를 셋이 나눌 수는 없었다. 그 사실을 셋 다 알았다. 한 채는 팔아서 나누고 한 채는 누가 갖는 걸로 하면 되잖아. 박지수가 테이블 위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 줄을 얹었다. 셋째는 말없이 고개를 들어 첫째를 바라봤다. 첫째는 이미 그 계산을 머릿속에서 끝낸 표정이었다. 공시지가 말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봐야 해. 그 차이가 크거든. 셋째 박민준이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며 끼어들었다. 숫자들이 별실 공기 속으로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바깥 빈소에서 향타는 냄새가 문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장례 사흘째 밤이었다. 발인을 하루 앞둔 시각이었다. 별실 문은 다시 안쪽에서 잠겼다. 테이블에 종이가 펼쳐졌다. 첫째 박준혁이 손으로 쓴 숫자가 종이 위에 가득했다. 33평이 21억, 42평이 28억, 합계 49억이야. 둘째 박지수가 자신의 스마트폰 계산기를 테이블에 올렸다. 3등분하면 한 명당 16억 3천. 근데 현금화가 문제지. 셋째 박민준이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으며 끼어들었다. 한 채는 팔고 한 채는 마지가 가지면 간단하잖아. 박지수가 펜 뚜껑을 돌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왜 맞이야? 지분 정리부터 공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냐? 셋째의 목소리의 날이 조금 서기 시작했다. 첫째는 종이를 집어들고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어머니 명의 서초동 오피스텔. 이건 어떻게 볼 거야? 박지수가 첫째를 바라보며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물었다. 그건 어머니 거야. 셋째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돈으로 산 거잖아. 다 같이 봐야지. 첫째가 종이를 내려놓으며 두 손을 테이블에 얹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바로 받아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재혼이라도 하시면 그 집 어떻게 될지 알아? 첫째의 질문은 낮았고 방 안 공기를 순간 바꿔놓았다. 셋째가 미간을 찌푸리며 첫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사흘도 안 됐잖아. 박지수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장학재단 설립 얘기도 있었잖아. 아버지가. 셋째가 뜬금없이 그 이름을 꺼내 들었다. 첫째가 잠깐 멈칫하다가 결국 피식 웃었다. 그거 생전에 한번 말씀하신 거잖아. 법적 효력가 없어. 박지수도 픽 웃으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장학재단에 아파트를 넣는다고? 현실적으로 말해. 셋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었다. 종이 위 숫자들이 테이블 위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밖에서 빈소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불빛 너머엔 아직 향이 피워져 있었다. 테이블 위 종이에는 3명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장례 사흘째 밤, 발인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각이었다. 별실 안에서 세 자식의 대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테이블 위 종이에는 아파트 시세와 지분 숫자가 빼곡했다. 어머니 명의 오피스텔을 법적으로 묶어두는 방법이 있어. 첫째 박준혁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셋째가 다시 팔짱을 끼며 말없이 천장 쪽을 바라봤다. 변호사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닌가? 박지수가 계산기 화면을 덮으며 조용히 끼어들었다. 법적으로 어머니 명이라도 취득 자금 출처가 중요해. 첫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차분하게 말했다. 셋째는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빈소 쪽에서 희미하게 향타는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아버지 영정 사진이 빈소 중앙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쨌든 내일 발인 끝나고 바로 변호사 예약하자. 첫째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정리하듯 말했다. 그 순간이었다. 별실 문이 소리 없이 천천히 열렸다. 세 사람이 동시에 입을 다문 채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하얀 환자복 차림의 남자였다. 오른손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아직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세 자식의 얼굴이 그 순간 동시에 하얗게 굳어버렸다. 첫째의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지 박정수가 세 자식을 천천히 한 명씩 차례로 바라봤다. 정적이 방 안을 완전히 짓눌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다 들었다. 네, 글자였다. 그러나 방 안에서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세 자식 중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첫째가 접어 주머니에 넣었던 종이 한 장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 아버지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다. 짚지는 않았다. 그는 세 자식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본 뒤 천천히 돌아섰다. 발소리가 복도 쪽으로 조용히 멀어졌다. 문이 다시 닫혔다. 별실 안은 그 후로도 한동안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병실 침대에 누운 그의 눈은 천장을 향해 고요히 열려 있었다. 아내가 침대 옆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재생되기 시작했다. 과거 1968년 충북 제천. 그는 22살이었다. 새벽 4시. 건설 현장 천막 안에서 혼자 눈을 떴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등은 매일 아침 결렸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대학교 입학원서를 들고 학교 교문 앞에 섰던 날이 있었다. 주머니에 든 돈을 세어봤다. 등록금에 한참 못 미쳤다. 그는 원서를 조용히 접어 가방 안 깊숙이 다시 넣었다. 현재 병실 한켠 CCTV 모니터에 별실 화면이 잡혀 있었다. 테이블 위 종이를 펼쳐놓고 숫자를 계산하는 새 자식이었다. 박정수는 그 화면을 오랫동안 소리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 35. 그는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어 회사를 열었다. 직원 둘과 함께 건설 하도급 일을 받아 발로 뛰었다. 명절도 현장을 지켰다. 그 돈으로 새 아이를 키웠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을 낼 때 통장 잔고가 빌 뻔한 날이 있었다. 딸의 의대 학비를 위해 은행 대출 2번 받았다. 막내 스타트업 초기 자금을 줄 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현재 CCTV 화면 속 첫째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박지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화면에 잡혔다. 박정수의 눈꺼풀이 느리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열렸다. 그는 천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아내에게 시선을 옮겼다. 아내는 말없이 그와 눈을 맞췄다. 무슨 뜻인지 알았다. 한참 뒤 그가 낮고 조용하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낮에 대학을 못 갔다. 그 한 줄로 그의 결단은 완전히 끝나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몇 마디를 조용히 전달했다.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병실 문을 향해 조용히 걸어나갔다. 발인 다음 날 오후였다. 자식 셋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어머니 이순이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이 짧게 흘렀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순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법무법인 소속 공증 담당 변호사 최재원이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조용히 열었다.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겁니다. 첫째 박준혁이 봉투를 향해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변호사가 먼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서초동 오피스텔 한 채는 배우자 이순 씨에게 귀속됩니다. 셋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다. 아직 2채가 남아 있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 2채 전부는 장학재단에 기부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서류는 또렷했다.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은 없습니다. 셋째 박민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 쥐어졌다. 박지수는 변호사를 바라봤다가 테이블을 바라봤다가 다시 손을 봤다. 첫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잔만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이수는 새 자식을 바라보지 않았다. 무릎 위 손을 조용히 모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은 뒤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이해 제기 기간과 절차는 서류 안에 안내돼 있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을 가로질러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멀어졌다. 거실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창밖에서 오후 빛이 천천히 들어왔다. 세 자식은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도 봉투를 먼저 열지 않았다. 이수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주전자 소리가 작게 울렸다. 박정수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선택만 남겼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망 판정 32시간 후 강남 부자의 장례식이 멈췄다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